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간추린 재배원예학 23강 육묘와 묘상 관리입니다. 기출문제에서는 육묘, 플러그묘, 즉 공동육묘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1번과 2번 같은 문제가 직관적으로 답이 보이는지 그걸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묘의 정의입니다. 육묘는 경작지에 직접 파종하지 않고 어린 묘를 일정 기간 시설 등에서 기르는 것을 육묘라고 합니다. 기출에서는 육묘의 목적, 왜 육묘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묘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약 관리로 유묘기에, 그러니까 어린 시기에 환경 관리나 병충해 방지가 쉽고 그러므로 인해서 관리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두 번째, 수확기 및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 내용은 생육기간 중 가장 연약한 초기 단계인 유묘기에 최적의 환경에서 집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봄밭에 정식했을 때 즉시 왕성한 생장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초기 생육기간이 단축되고 정식 후에 바로 활착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수확기 및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수확기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게 다른 표현으로는 출하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고, 또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선지가 바뀌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직파에 비해 종자가 전략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육묘를 했을 때 집중적인 관리하기 때문에 직파에 비해서 발화가 균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종자가 전략됩니다. 네 번째, 토지 이용도가 높아진다 이랬는데, 토지 이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벼 재배 시 감자와 1년 이작이 가능하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맹류 재배 시 생육 촉진으로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이유는 벼 재배가 가을에 추수를 하고 가을에 감자를 심어서 이듬해 여름에 수확을 하지만 벼의 수확이 늦어졌을 경우에 감자를 그만큼 바로 심었을 경우에는 육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생육 기간이 짧아지지만, 육묘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육묘를 해서 정식을 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도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다섯 번째,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고 하는데, 고정식 벤치는 고정해 놓고 하지만 이동식 벤치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가운 한 곳에 고정되기보다는 이동식 벤치를 활용한다면 공간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봄배추, 봄무 등은 집중적인 보온으로 추대를 방지할 수 있다. 배추나 무 같은 경우는 종자 출하형으로 일정 기간 저온을 거쳐야 추대가 되는데, 이 저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중적인 보온을 하게 된다면 추대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판매하는 상품의 가치는 꽃이 피는 것보다는 무나 배추 같은 경우는 꽃이 피기 전에 그 과정의 상품성이 높기 때문에 보온으로 추대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육묘에서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노지 정식정 경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육묘를 할 경우요, 어린 묘는 시설 등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고온 약광의 온상 환경에서 약하게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지 등에 정식하기 전에는 재배 포장 환경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굳히는 것을 경화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저온, 건조 등의 자연 환경에서 저항성을 증대하고 착근이 빠르고 뿌리의 발달 내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경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경화를 또 다른 말로는 순화라고도 합니다. 결국은 어린 묘가 노지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전환을 하는 게 경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씨앗을 파종해서 어린 묘까지 길러서 그리고 이걸 직접 재배하는 분에게 팔아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육묘와
재배의 분업이 되기 때문에 생력화가 되고 집중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육묘의 목적, 이유는 빈번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묘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묘의 종류에는 관행육묘와 공정육묘가 있는데, 관행육묘는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육묘고, 공정육묘인 플러그 육묘라는 것은 규격화된 자재, 자동화된 설비에서 공장식으로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 육묘는 대용량의 개별 포트, 상토 별도, 그 다음에 기비, 비료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첨가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육묘인데, 공정 육묘는 규격화된 자재와 자동화 설비에서 하는 공장식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됐다는 것은 파종부터 상토 담고 파종, 복토, 관수, 이러한 일련의 파종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항상 일반 육묘와 공정 육묘의 비교를 해서 공정 육묘의 장점인 것은, 공정 육묘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러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꼭 숙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정 육묘는 좁은 면적에서 대량 육묘가 가능한데, 이 자체도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량 육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 육묘를 하기 위해서는 파종을 해서 정식기에 직접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 생산이 가능하고, 결국 대량이고 자동화이기 때문에 기계화 및 자동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기계화와 자동화가 됐다는 것은 최적의 생육 조건이기 때문에 다양한 규격묘가 생산이 가능하고, 이 다양한 규격묘라는 것은 벼, 고추 등등 다양한 작물들의 규격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화 자동화에 되기 위해서는 정밀 기술이 요구가 됩니다. 기계화와 자동화가 됐다는 것은 집중 관리가 가능하지만 노동 집약직하고는 별도의 관계입니다. 즉, 육묘의 생력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노동이 집중적으로 강화된 게 아니라 기계화됐기 때문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게 다른 말로 생력화가 가능하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 후에는 생장이 빠르다고 했는데, 충분하게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 활착이 증진된다는 말과 바꿔 말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빠른 활착으로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수확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반 및 취급이 간편하여 화물화가 용이하다. 개별 포트를 사용해서 이 특정 규격화된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게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플러그묘와 육묘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화훼작물의 플러그묘 생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기억, 좁은 면적에서 대량 육묘, 앞에서 봤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량 육묘고 최적의 생육 조건, 최적의 생육 조건은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지, 최적의 사육 조건이라는 것은 기계화되어 있고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규모 생산이 가능하고, 기계화 자동화는 정밀 기술이 요구되는 거고, 그렇지만 노동 집약적이 아니라 생력화가 가능하다기 했기 때문에 답은 기역, 니은, 니을로 문제를 봤을 때 바로 답이 확인이 됩니다. 자, 육묘 재배 이유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과치료 재배 시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다.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다. 맞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유묘기에 건강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뿌리 활착 등이 강해서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다. 2번, 벼 재배 시 감자와 1년 이작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봄 결구 배추 재배 시 추대를 유도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 그러면 충분한 보온을 하기 때문에 추대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틀린 거 아닌 것은 했기 때문에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거치지 않기 때문에 추대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푸대는 꽃대가 나오는 거죠, 추대는. 4번 맹류 재배 시 생육 촉진으로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바로 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하고 있는 이론 강의는 기출의 선지를 가장 요약해서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직관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강의의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 있습니다. 접목 윤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접목은 앞 강의에서도 설명했기 때문에 접목에 대해서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앞 강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이 수박과 같은 박과 작물이나 가지 토마토 같은 가지과 작물 같은 경우는 토양 진험성에 대한 내성을 높이고 생육 촉진을 목적으로 다른 종을 대목으로 하여 접목의 묘를 키우는 건데, 수박, 오이, 참외 같은 경우, 박과 작물 같은 경우는 신토자, 흑종, 호박 같은 대목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덩굴 쪼김병을 대표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 재배에서 접목을 하게 되면 내병성이 강화되고 저온에서도 신장을 할 수 있고 초소가 강해서 양수분의 흡수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수확기를 앞당기고 수량을 증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목육묘와 관련해서는 손해평가사 문제에서 덩굴 쪼김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육묘형 상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토를 하는 것은 육묘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조된 토양을 육묘라고 합니다. 육묘 기간 동안에 뿌리에 적절한 양수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상토의 조건이 있는데, 상토는 물리성이 우수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배수성이 좋아야 되고 보수성이 좋아야 되고 통기성 등 이러한 물리성이 우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토양 산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4.5에서 5.5 정도의 토양 산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양분이 적정 수준 골고루 함유해야 되고 병원균, 해충, 잡초종자가 없어야 하며 사용 중에 유해가스가 발생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황화수소나 아황산가스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아서 작물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거고, 상토가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비싸다면 결국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육묘에서는 포트의 크기가 작고 뿌리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공급률이 높은 경량 혼합 상토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의 토양 상토는 공급률이 보통 50% 정도인데 경량 혼합 상토에서는 80% 이상의 공급률을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토의 종류에는 유기질 재료와 무기질 재료가 있는데 이걸 적정하게 혼합해서 사용하는데, 유기질 재료에는 수태, 즉 물이 끼인 수태가 있고 물수자에 이끼자를 써서 물이 끼고, 피트모스도 결국은 물이 끼인데 물이 끼가 부식화된 유기물로서 우리가 시설 재배는 보통 이 피트모스를 다른 말로 이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코코넛 더스트, 코코넛을 잘게 부숴서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게 수태, 피트모스, 코코넛 더스트 등이 유기질 재료이며, 무기질 재료 같은 경우는 광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펄라이트 같은 경우는 진주암을 고온에서 가열을 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제올라이트, 버미큘라이트 같은 경우가 무기질 재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기질 재료, 유기질 재료는 물어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유기질 재료는 보통에 말하는 식물에서 따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기질 재료는 광석이나 암석 이러한 것에서 가져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재료, 무기질 재료도 빈번하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물의 재배 관리입니다. 작물의 재배 관리에서는 정지, 파종, 그리고 묘상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는 파종 또는 이식을 할 때 토양 상태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양에 가해지는 경운, 밭갈기,
작큐, 일항이나 고랑을 만드는 이러한 작업을 정지라고 하는데, 정지에는 경운, 세토, 작큐, 진압 등의 작업이 있습니다. 경운은 쉽게 말해서 밭을 가는 거고, 세토는 이 밭을 갈아 놓은 경운을 잘게 흙을 부수는 게 세토가 되겠고, 이러한 세토 과정을 찾은 다음에 일항이나 고랑을 만드는 게 작큐가 되겠습니다. 진압은 파종 후 종자를 눌러주는 게 진압입니다. 먼저 경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운은 밭갈경, 밭을 가는 겁니다. 토양을 갈아 일으켜 큰 흙덩이를 대강 부스러뜨린 자, 그러니까 밭갈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운의 효과는 토양의 물리성, 토양 화학적 성질을 개선하는데, 밭을 갈아서 흙을 덩어리를 부수기 때문에, 대강 부스러뜨리기 때문에 투수성, 투기성, 통기성 같은 물리성과 토양 화학적 성질이 개선이 되고, 잡초 방제의 억제와 해충이 경감된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잡초 종자가 땅속에 있고 잡초가 자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밭갈기를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표층도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땅속에 매몰돼서 잡초가 죽고, 토양 중에 해충이나 유충의 번데기 등을 노출시켜서 죽인다,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경운의 효과는 토양의 물리성, 토양 화학적 성질을 개선하고 잡초 방제 억제, 해충을 경감시키는 게 경운의 효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운의 방법에는 심경, 깊으심, 깊게 토양을 깊게 간다는 거고, 그리고 세토는 토양의 큰 덩어리를 잘게 부수는 거고, 추경은 다음의 농사를 대비해서 가을에 논밭을 미리 갈아둔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적 성질을 개선하고 분해 촉진하고 충해 경감 및 토양을 부드럽게 하는 게 경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은 토양을 깊게 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토양을 해마다 서서히 신경을 늘리고 유기질 비료도 증식해야 됩니다. 왜 이러냐 그러면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토양의 비료 성분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할 경우는 다비를 해서 비옥한 작토를 점차적으로 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누수가 심한 사토나 벼를 만식 재배하는 경우, 사토나 벼를 만식 재배하는 경우는 신경을 삼가야 되는데, 누수가 심한 사토는 물이 없기 때문에 보수성이 약해서 비료에 용탈이 많고, 만식 재배는 생육 후기에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 등수 문제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삼가, 신경한다는 것은 결국 다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쇠토와 추경은 결국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면 다음 봄에 추경을 할 때 쇠토가 더 용이해지고, 추경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논밭을 갈아두는 게 추경입니다. 그러면 작큐, 즉 일항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큐는 일항과 고랑을 만드는 건데, 일항은 흙이 올라온 부분이고 고랑은 흙이 파여진 부분, 이렇게 재배학에서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손해평가사에서 평가 작업을 나갔을 때 일항의 정의라 함은 두둑과 고랑을 파여서 일항이라고 하는데, 이 재배학에서는 일항과 고랑, 이 두둑 부분을 일항이라고, 들어간 부분을, 낮은 부분을 고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항과 고랑, 이 내용을 손해평가사에서 얘기하는 그 2차 시험 준비할 때 그 일항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항을 만드는 작규법에는 평유법이 있고 휴립법이 있는데, 휴립법에는 휴립 구파법이 있고 휴립 휴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유법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휴자가 밭두둑 휴입니다. 밭두둑이 두둑이니까 일항인 거죠. 일항. 그러면 평유법은 평평하게, 일항을 평평하게 해서 일항과 고랑의 높이가 같게 하는 방식인데, 이걸 하게 되면 건조해와 습해가 동시에 완화되는데 주로 채소와 밭벼 등에 실시가
됩니다. 선지에서 성유법이 다음 중 성유법인 것은 하고 물었지만 각각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고를 수 있습니다. 또다시 성유법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휴리법이나 평유법에서 물어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평유법의 정의나 휴리법에서 휴립구파, 휴립휴파의 정의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리법은 휴자, 세울립, 휴니까 이랑을 두둑을 세우고 고랑을 낮게 이런 식으로 이랑을 세우고 고랑을 만드는 게 휴리법인데 휴립 구파는 이랑을 세우고 낮은 고랑의 파종 여기에 씨를 뿌려서 작물이 자라게 하는 게 휴립 구파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맹류의 한해 즉 한해라는 것은 고랑에 주로 물이 고이기 때문에 한해를 방지하고 동해 이 고랑에서 고랑이 식물에서 이랑에서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동해를 방지하고 감자 같은 경우는 발화를 촉진하며 배토를 용이하게 배토라는 것은 이 이랑의 흙을 모아서 위로 올려 고랑의 흙을 모아서 위로 올려주는 것을 배토라고 합니다. 배토는 작물이 자라고 생육하고 있는 중에 이랑 사이의 흙이라면 이 고랑에 있는 그 흙을 이랑 사이니까 고랑이 되겠죠. 그 흙을 그루 밑에 작물 밑에 긁어 모아주는 것을 배토라고 합니다. 휴리휴파는 이랑을 세우고 이랑에 파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랑에 재배를 하면 배수와 토양 통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랑에는 주로 배수할 물이 주로 고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와 콩은 이랑을 비교적 낮게 세우는데 그 이유는 이건 천근성이기 때문에 이랑을 비교적 낮게 세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구마는 이 괴근이 자라서 여기에서 덩이가 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랑을 높게 세워야 충분하게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성유법은 이랑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식이 성유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성하게 크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맥후작, 그러니까 보리를 재배하고 추수하고 나서 콩 재배할 때 주로 성유법이 실시가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파종이 편리하고 생육 초기에 건조해와 장마철 습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벼에 벼도 이랑을 만들어서 재배를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습답, 물이 많은 논이나 그리고 간척지에 이랑 위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지온이 상승하고 토양 통기가 개선되어 화환성 유해 물질인 황화수소, 아황산 같은 것의 생성이 경감되기 때문에 벼의 이랑 재배를 실시합니다. 파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종은 씨를 뿌리는 게 파종입니다. 그래서 종자의 파종은 육묘의 이식 여부에 따라서 직접 재배 재배 포장에 파종을 하느냐, 직접 밭에 파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직접 하는 것은 직파고 이 상토 같은 파종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상파라고 합니다. 상파 같은 경우는 이식을 하거나 정이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옮겨 심는 게 하는 게 상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직파를 하냐 그러면 맨드라미, 코스모스, 곽꽃, 금자나 같이 종자가 많고 생육이 좋으며 종자가 저렴한 경우 같은 이러한 화요로 같은 경우는 직파를 합니다. 그렇지만 직파를 하는 경우는 육묘에 비해 즉 상파에 비해서 발화율이 낮고 그리고 종자의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고가의 화이루 같은 경우는 직파가 아니라 상파, 육묘하는 방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식을 하게 되면 피해를 입는 당근, 우엉과 같은 직근성 채소나 열무숙각 같이 재배기간이 짧고 많은 종자를 파종하는 채소에는 이러한 직파가 파종에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파가 어떤 건지는 한번 어떤 것들이 직파에 사용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종의 방법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파종 방법에 따라서 삼파, 조파, 전파, 적파인데 적파도 전파의 한 종류입니다. 삼파는 한자만 알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파도 가지런할 조자, 즉 줄지어서 있는 게 조파예요. 삼파는 흩어서 뿌리는 그런
형태고 조파는 줄지어서 뿌리고 전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 구덩이에 종자를 몇 알씩 넣냐의 차이가 전파와 적파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에서는 조파를 물어봤는데 향후 조파를 물어보기보다는 전파나 적파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파와 적파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파는 포장 전면에 종자를 흩어 뿌리는 방법, 그냥 뿌리는 방법인데 이 같은 경우는 목초, 좌운형, 조길이 메밀 같은 작곡 같은 경우가 3파에 주로 사용됩니다. 노력은 적게 들지만 하나하나 심는 것에 비해서 노력은 적지만 종자의 소요량이 많아지고 생육기간 관리가 불편하다는 거죠. 왜? 어디는 많이 부러지고 적게 부러지고 하기 때문에 통풍, 수강 등이 불량하고 중정제초, 그러니까 긴매기가 불편하고 병해충 방제나 비배 관리가 불편합니다. 조파는 뿌린 골을 만들어서 그곳에 종자를 줄지어 뿌리니까 고랑을 파고 거기에 종자를 줄지어 뿌리는 방법인데 주로 맹류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골과 골 사이가 줄지어서 여기에 뿌리기 때문에 골과 골 사이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양수분 공급이 양호하기 때문에 비배 관리가 좋고,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서 통풍 및 수강이 양호하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조파를 다른 말로 골뿌림, 그 기출문제에서는 드릴파라고 했습니다. 전파는 점점이 파종하는 거고 적파는 이 전파의 한 종류이지만 종자를 몇 개를 넣느냐에 따라서 파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전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 내지 여러 개, 그러니까 1 내지 2개 정도의 종자를 띄엄띄엄 파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종이 잘 되는 것을 할 수 있죠. 파종 노력이 들지만 종자량이 적게 들고 건실하고 균일한 생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적파는 이 전파를 하는 것 중에 한 곳에 그러한 그 구덩이에 여러 개, 3개에서 5알 종자의 종자를 파종하는 게 적파입니다. 주로 목초, 맹류 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전파에 비해서 잘 발화가 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적파입니다. 조파나 산파에 비해서, 그렇죠, 여기에 비해서 조파나 산파는 노력이 더 적게 들지만 노력이 더 많이 들죠, 적파가. 그렇지만 수분, 비료물, 수강, 통풍, 환경 조건이 좋아서 생육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정의를 물어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파와 적파를 비교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토는 기출문제에서 여러 개 지문 중에 복토의 한 내용만 추가가 됐습니다. 복토를 하면 광 투과가 높아진다고 했어요. 흙을 덮는 거기 때문에 광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높아진다가 아니라 광 투과가 낮아진다는 거죠. 복토는 흙을 덮어주는 거, 파종한 다음에 흙을 덮어주는 건데, 이 이유는 복토를 해서 흙을 덮어주면 종자가 발화에 필요한 수분이 보존이 되고, 땅 위에 바로 나와 있으면 새나 동물들에 의해서 이걸 동물들이 먹이로 먹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수해로 인해서 종자가 없어지는 것, 파종된 종자가 물이나 이런 거에서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도는 얼마나 깊이 해야 되냐 그러면 종자가 크고 작은 것, 그리고 발화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토양 조건이 이게 중점토냐 경토냐, 중점토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고 경토 같은 경우는 사토, 즉 모래가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토양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기후 상태에 따라서, 이게 고온이냐 저온이냐 저온이냐에 따라서 복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종자를 소립이라고도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작은 종자, 예를 들어서 대파 같은 경우에 아주 종자가 작은데 이게 깊게 심으면 흙을 뚫고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세 종자는 얇게, 대립 종자는 깊게, 호두나 방 같은 경우 큰 종자는 다소 깊게 해도 나오는 발근이나 순에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좀 깊게 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물 못자리에 벽실을 파종하는 경우 복토를 하지 않는다. 이 같은 경우는 별을 수분이 물에다 잠겨 갖고 하는 경우에 산소가
없는데 거기에 또 복토를 해버리면 산소가 약해서 발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모자리의 벽지를 파종하는 경우는 복토를 하지 않는다. 이거 같은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광발화 종자, 이건 호황성 종자라고 하는데 광이 있어야 발화를 하는 종자 같은 경우는 복토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상추, 우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광발화 종자이기 때문에 복토를 하지 않습니다. 중점도 같은 경우는 진흙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끈적끈적하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얇게 하는 게 좋고, 경토 즉 모래 같은 경우는 쉽게 뚫고 나오기 때문에 깊게 하는 게 더 수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깊게 하는 거고, 토양이 수분할 경우에는 얇게, 건조할 경우는 깊게 해서 공기의 유통 및 수분 보급을 양호하게 해야 된다. 그 저온이나 고온일 경우에는 복토를 깊게 하고, 저온인 경우는 얕게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진압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종자를 파종한 후에 룰러 등으로 가볍게 눌러줘서 토양 수분 이용을 극대화하는 작업인데, 진압을 하게 되면 토양이 긴물해지고 종자가 토양에 밀착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모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즉 토양에 있는 수분을 효과적으로 종자가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발화가 조장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립종자는 얕게 복토하고 토양이 건조하는 경우에는 진압을 하면 효과적인 거고, 모카씨처럼 종자의 거죽과 솜털이 있는 이러한 종자는 수분 흡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진압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식은 지문 중에 아주 간단하게 출제가 됐었는데, 자라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심는 거, 그러면 옮기리, 옮겨서 심는 거니까 이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식에는 수확기까지 그대로 둘 장소에 바로 옮겨 심는 아주 신기한 정식과 정식할 때까지 잠시 이식해두는 가식으로 구분되는데, 이식의 장단점과 가식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식을 하게 되면 생육이 촉진되고 수량 증대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직파를 했을 경우에 일정 공간에서 세밀하게 자라지만, 이걸 또 일정 자랐을 때 옮겨심으로 인해서 그 옮겼을 때 당근으로 인해서 뿌리 활짝 등이 돼서 생육 촉진이 되고, 뿌리가 잘 자라면 생육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은 같은 내용이고, 토지 이용 효율 증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심으면 되면 공간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 공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어린 묘가 있을 때는 좁은 공간, 그리고 이걸 다시 여기 넓은 공간으로 옮겨 심기 때문에 토지 이용 효율이 증대가 되고, 숙기가 단축된다고 했는데, 숙기가 단축, 채소는 이식을 하게 되면 도장이 억제되고 생육이 양호하기 때문에, 즉 활착이 증진해서 잔뿌리가 잘 자라서 근근이 충실하기 때문에 빨리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결구등을 촉진합니다. 그럼 생육이 양호하니까 그만큼 숙기가 빨라진 거죠. 그렇지만 단이식의 단점으로는 뿌리 손상으로 인해서 상품성이 저하되거나 발육에 지장이 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직근류, 즉 무, 당근, 우엉 같은 경우는 뿌리 손상이 오면 상품성이 저하하기 때문에 이러한 같은 경우는 직파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식을 하지 않고, 수박, 참외 등도 뿌리 절단되면 발육에 지장을 입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이식을 하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가식은 정식을 하기 전에 잠깐 심어 놓는 게 가식인데, 이 가식을 통해서 불량매 도태를 할 수 있고, 당근 통해서 활짝 증진, 그리고 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재해 방지, 묘상, 절약 등이 가식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경화는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는 결국 저항성을 어린 묘가 약광, 고온의 원상에서 하기 때문에 노지 등으로 나왔을 때 저항성을 높이는 방법인데, 묘를 경화하기 위해서는 정식 일주일 전부터 물의 양을 줄이고 온도를 낮추고 서서히 직사광선에 노출시켜서 정식하기 전에 저항성을 강화하는 건데, 노지에 정식할 때는 경화를 강하게 하고, 시설에 정식할 때는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약하게 수나 즉 경화를 해도 됩니다.
경화의 목적을 살펴보면 저온 건조 등의 자연 환경에서 저항성을 증대하고 착근이 빨라지고 뿌리의 발달과 내한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관리 부분에서는 중경, 멀칭, 면시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경입니다. 중경은 작물이 자라고 있는 그러한 포장에 표토를 갈거나 작물 개체 사이 흙을 갈거나 쪼아서 부드럽게 하는 일을 말하는데 보통 김맥이 사이사이에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중경을 하게 되면 잡초가 방지되고 도복이 방지가 되죠. 왜? 그러면 표토의 흙을 또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맹화를 억제하고 발화 조장, 토양 통기의 조장, 토양 수분의 증발 경감, 비료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경의 단점은 당근, 생식 생장기에 피해가 심해요. 어렸을 때는 뿌리가 크지 않고 당근이도 다시 되지만 생장일 때는 충분히 생식 생장이 충분히 자랐기 때문에 중경으로 인해서 당근이 되면 피해가 심합니다. 그리고 풍식 조장, 이걸 달게 부숴놨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풍식이 조장될 수 있고 동상의 조장이 될 수 있는데, 동상의 조장은 아래에 있는 지온을 위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동상해가 조장될 수 있습니다. 멀칭은 정의를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였는데, 멀칭은 집이나 건초,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필름을 많이 사용하죠. 이걸 깔아서 작물이 생명하고 있는 토양 표면에 피복을 해주는 건데, 이 멀칭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기 때문에 한해를 경감시키고 생육의 촉진, 적당한 지온 유지, 그리고 토양의 침식을 보호하고, 그리고 흑색의 검정색의 비닐 필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광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과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즙이나 건초, 즉 수박이나 딸기 같은 경우, 과채 같은 경우는 포장에 즙을 깔아주면 과실이 청결하고 신선해지기 때문에 과실의 품질 향상도 멀칭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배토는 정의는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배토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즉 일항의 흙을 모아서 구름 밑에 모아지기 때문에 일항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복이 경감되고, 그리고 신근의 발생으로 생육을 조장하고, 파, 샐러리 같은 경우 연백, 즉 파나 대파 같은 경우는 하얀 부분이 연백인데 이러한 게 증대가 되고, 무효분열 억제로 중수효과, 벼 같은 경우에 유효분열을 해야 되지만 중심지에서 유삭이 나는데 이 무효분열은 유삭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배터리에서 흙으로 덮어놓기 때문에, 즉 이러한 무효분열, 그 새끼치기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 영양분이 필요 없는 것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중수효과,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고, 감자의 궤경을 발달하고 배수 및 배토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고랑이 생기기 때문에 배수 및 잡초가 억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면시비인데, 연면시비의 이용 및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연면시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작물은 뿌리에서 뿐만 아니라 잎 표면에서도 비료 성분을 흡수할 수 있는데, 필요할 때 비료를 농약 상태로 잎에 뿌려준다. 그래서 연면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비는 농약을 뿌려줄 때도 있고 비료를 뿌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면시비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뿌리가 손상이 됐을 때, 그 뿌리가 병충해나 침수 피해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없을 때 연면시비를 하는 거고, 미량 요소의 공급, 즉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미량 요소가 부족할 때, 결핍할 때 연면시비를 해서 빠르게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영양 공급을 하고 작물의 생육을 회복시키려 할 때 요소 같은 연면시비를 하는데, 이 이유는 뭐냐 그러면, 토양에 뿌리면 토양에서 유실될 확률도 있고, 그리고 또 뿌리에서 흡수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이 들지만 연면시비를 하면 기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우 등으로 토양 비료 성분이 유실됐을 때 이러한 경우에 연면시비를 해서 그걸 보충해 주는 거고, 또 비료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작자를 해서 잎에
수분할 수 있도록 점착제를 첨가해 살포하는 게 효과적이고, 입의 기공은 윗면보다는 아랫면이 많기 때문에 아랫면에 살포해서 흡수를 높이는 게 효과적입니다. 고온기에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살포 농도를 낮춰서 약해를 방지를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론 강의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문제가 풀어지는지 그 내용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